중국의 10월 제조업 PMI가 석 달 만에 기준치인 50을 상회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과 물류구매연합회는 10월 제조업 PMI가 50.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중국 공식 제조업 PMI는 지난 8월과 9월 2개월 연속 50을 밑돌았으나 이번 달 확장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출이 4개월 만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식경제부는 10월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472억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입도 1.5% 늘어난 43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로 9개월째 흑자응진을 이어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며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은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석유류와 공공요금 등이 안정돼 전달에 이어 10월 달에도 2%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하락세로 전환하며 1%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말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0.9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1.01%로 6년 만에 1%를 넘어섰으나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1.39%로 전월 말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김보람입니다. 11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10월 한 달간 외국인들은 주식을 1조 원 정도 내다 팔면서 주식을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뚜렷한 매수조차도 나서지 않는 가운데 11월을 맞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11월 한 달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들도 남아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는 미국의 대선이 예정돼 있고요. 중국의 권력 이양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10월 증시가 어닝 쇼크와 또 원화 강세 등으로 조정이 깊어졌다면 11월 증시는 또 반등보다는 기간 조정, 횡보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11월의 첫 번째 거래일 양증시 모두 장 초반 약세를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1896포인트로 장중에는 1900선을 다시 회복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상승 전환에서 50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수는 어제보다 0.8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는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요. 기준치 50을 석 달 만에 상회하면서 경기 확장 국면을 시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아직까지 14포인트 정도 내린 189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율이 혼조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약세로 전환하면서 1,100원 아래로 내려온 이후에 엿새 연속으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동차주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 지금 시장 상황 살펴봐 드렸고요. 이어서 오늘 11월 증시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드릴 텐데 일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1월 증시 전망 센터장에게 듣는다에서는요. 김성우 리서치센터장 SK증권으로 가봅니다. 일단 11월 코스피 반등과 수급 개선 가능성에 대해 짚어보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권력 교체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분석해봅니다. 네, 그리고 1,100원 아래로 내려온 이후 오늘까지 엿새 연속 내리고 있는 원달러 환율, 외환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짚어봐 드립니다. 오인대 투자 전략,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과 함께하는데요. 일단 낙폭과대 업종별 화학주 그리고 정유, 철강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사야 하는 것인지 아직은 관망해야 하는 것인지 전략도 짚어봅니다. 주간 5% 공략주에서는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과장님과 함께 CS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봅니다. 네, 끝으로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에서는 이승영 팀장님 플래닛 투자연구소로 가봐서요. 미국 샌디 여파로 인한 QE가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고요. 내년 호실적 예상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센터장에게 듣는다. 11월장 증시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70부터 1970이라고 예상하고요. 하나대투증권은 하단은 같습니다. 1870이지만 상단은 2020까지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1850으로 하단을 가장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00까지 상단 내다보고 있고요. 하나대투증권은 1870에서 2100, LIG투자증권이 가장 하단이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00에서 2000이라고 보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1880에서 2020으로 11월 증시 예상 밴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유럽 유동성 변화, 상대적으로 견조한 미국 지표,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 등은 지수의 하단을 방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에서는 불확실성 반영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가격 조정은 절대 저평가 영역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우려다, 경계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SK증권에서는 코스피 점진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수급과 정치적 일정들로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일단 하나투자증권에서는 11월 초부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결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와서 시장 반전이 나타날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LIG투자증권에서는 11월은 매크로 지표보다는 미국 대선 등 정치적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 GDP의 3분기 저점에 대한 신뢰는 하단을 견고하게 만들 재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요, 미국과 중국, G2의 정치 이벤트를 통해서 기존 경기부양 기조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하고 2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도 체크포인트입니다. 일단 경기부양 효과가 실물 지표에 반영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망 업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기존 방어주와 대안주 짚어봤고요. 하나대투증권은 반도체, 유통, 그리고 음식료, 보험, SK증권은 IT와 자동차, 한화투자증권에서는 반도체, IT 등 경기 민감 대형주를 꼽았고요. LIG투자증권에서는 경기 순환주, 그리고 원화 상승 수혜주를 접목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IT 자동차 들어있고요. 이 가운데서 선별적으로는 중소형주, 내수주에도 투자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11월은 그야말로 정치의 달, 정치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당장 다음 주 예정된 미국의 대선 그리고 중국의 당대표 대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정 짚어봐 주십시오. 예, 이제 크게 보면 정치 일정, 경제 일정, 기타 일정 등이 있는데요. 먼저 정치 이벤트로 대표적으로 이제 아시는 바대로 미국, 중국의 정권 교체가 예정돼 있죠. 그다음에 경제 이벤트로는 11월 4일부터 해서 G20,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일에는 EU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9일에는 중국 이제 주요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또 기타 이벤트로 좀 고려될 사항이 있는데요. 11월 13일 그리스와 트로이카의 최종 협상이 예정돼 있고요. 그날 같은 날부터 12월 14일까지는 그 미국의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11월 증시는 그러니까 최근에 기업 실적 부진을 이제 털어내려고 무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1900포인트 근처 정도를 지수 하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좀 반등 국면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월에는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권력 교체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싶은데요. 오바마냐 그리고 롬니 후보냐에 따라서 수혜 업종이 다를 뿐 아니라 통화 완화 정책의 지속 여부도 달라지게 되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또 시나리오별로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미국의 경우요, 대통령 선거와 이제 더불어 상하원 선거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좀 같이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이제 두 후보 중에 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재정 절벽을 앞두고 이제 대통령과 의회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정당이 그 정권을 휩쓰느냐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양당 간 권력을 양분하냐에 따라서 그런 의미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은 현 대통령이 재선되고 의회는 상하 양원 모두를 공화당에서 차지하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재정 절벽의 불확실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중국의 경우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한마디로 내정 외 강의 전략을 채택할 전망입니다. 즉 대내적으로는 경제의 안정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전략이 예상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 결정에 그 3대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파와 인물 간의 그 정책의 우선순위가 좀 나뉘는 조짐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중국 특유의 그 집단 지도 체제 특성상 어느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은 또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이제 5세대 지도부가 공통적으로 이제 안정 지향성이라는 거, 그다음에 풍부한 지방 실무 경험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은 또 높아 보입니다. 네, 이제 정권 교체가 대충 마무리가 되고 나면 3분기 실적 시즌도 막바지에 접어들 텐데요. 일단 정점은 지났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또 쇼크는 있었거든요. 네,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어떤 점에 시장에 초점을 둬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3분기 실적이 이제 60% 정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실제 발표되는 기업 실적이 이제 기대에 못 미친 상황인데 IT와 소비재 업종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업종이 그 상당히 이제 기대치 하회했습니다. 그만큼 3분기 동안 우리 이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상상 이상의 그 최악의 경우였다는 것을 이제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그 4분기 실적 개선을 또 주목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되어 나오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의 수출, 그다음에 중국의 소비, 어느 이쪽이 이제 어떻게 얼마만큼 개선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환율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1,100원 아래로 내려온 이후 오늘까지 계속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9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원달 환율 전망과 함께 전략도 모두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최근 원화 강세 이제 이끌고 있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신용 경색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여기 이제 위안화까지 상대적 강세가 되어서 아시아 통화의 전반적인 그 강세 기대가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전이된 것도 그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최근의 원화 강세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이머징 국채 가상금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그 중거점이 제시해 줄 수 있는데요. 최근 그 JP 그 EMBI 스프레드라고 지표가 이제 그 대변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국채의 가상금리가 한 300bp 정도 그 이하로 하회하고 있는데요. 이 수준은 이제 그 2011년도 8월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 수준까지 회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감안하면은 원화 환율도 뭐 단기적으로는 좀 더 밀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한 1080까지 밀릴 수 있다 봅니다만은 그건 이제 바닥권 정도로 해서 추가 하락은 시간을 더 두거나 아니면 횡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원화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차익 욕구가 커지면서 10월 한 달간 외국인들이 1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 일단 오늘은 조금 매수해주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매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지난 이틀간 기관 쪽으로 조금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기관의 매수 동향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전망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기간은 그 이렇게 그래프 때하고 그 스타코하고 설정을 잠깐 보시면은 그 지수대 수준에 따라서 이제 기간 스타코가 이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 기간의 순매수가 이제 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주가가 오히려 상승해 버리면 또 매도가 증가하는 또 이런 그 과거의 패턴이 또 어느 당분간 또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율 부분 이제 그 일정 부분 하락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 실적의 개선세도 그 외인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확신이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할 때 외국인들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미국의 자금이 그 중요성이 큰데요. 근데 이제 유로존 불확실성에 좀 민감하고 따라서 이제 스페인 구제금융이나 그리스 구제금융 자금 집행 등 이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고 또 재정 절벽에 대한 논의가 조금 긍정적으로 되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계 자금에 대해서 저 단기적으로 그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11월 8일은 중국의 당대표 대회도 있겠지만 옵션 만기이기도 하잖아요.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흐름은요? 그 만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최근 프로그램 추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 8월 이후 유입된 외국인들의 그 차익 프로그램이 이제 출회될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왔다, 한 단계 올라왔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원화 환율이 이제 지난번 1,100원대에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환 차익을 보고 들어오는 그 수요들도 많았다고 저기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환 차익 매도 욕구가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번 만기 때는 이제 외국인 물량 출회 여부를 좀 더 점검을 해 나가면서 접근한 것은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동안 유입된 외국인의 차익 물회 프로그램이 어느 한 창구에 집중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래서 충격 수준까지는 좀 상상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매도 우위 정도는 충분히 감안해서 장을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21월장에 임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팁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늘 그렇듯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어느 국면이 있느냐 예. 그런 나름대로 이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넓게 본다면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역실정 장세의 성격이 지금 이제 금융 장세 성격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말씀으로 좀 쉽게 바꾸면은 단순히 이제 막 성장주보다는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을 따져서 그래서 그 저렴하게 밸류에이션이 낮은 저렴한 그런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여전히 그 수익이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저성장 국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성장 국면에 그 강한 기업이면서 그다음에 밸류에이션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소외된 업종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진다는 그 원칙 투자가 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국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1월장이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1월 한 달간 내도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적인 관점을 내놓는 것 같은데요. 일단 차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낙폭 과대 업종에 대한 접근은 아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예, 지금 보시면 낙폭이 가다한 업종은 크게 한 세 가지 종류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화학이고, 두 번째는 정유업종, 세 번째 철강업종, 그 외로 번외로 조선업종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낙폭 가대 업종인 화학 같은 경우는 LG화학, 금호석유, 호남석유, 그리고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SOA, GS 같은 경우에 상승이 일단 두드러졌는데요. 보시면 철강업종,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계속 지속하는 모습을 연출 중입니다. 즉 보시면 낙폭 가대 업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선업종도 보시면 철강업종과 비슷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이 아무래도 올랐던 요인을 보시면 중국의 여간매 조건부 채권 발행이 일단 사상 최대 규모였다는 점이 일단 중국의 지수 상승과 함께 화학업종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중국의 PMI 지수 역시 화학업종에 대해서 좀 장 초반에 많이 빠졌던 부분을 많이 만회하는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화학 제품의 가격이 아직 정상 가격 범위 내에서 한 50%에서 한 70% 가격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하방 쪽으로밖에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신중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 반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시면 S올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조가 나왔고 점차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겨울철 난방유 이용을 생각하면 역시 긍정적인데요. 앞으로의 유가 흐름을 보시면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같은 경우 87불에서 86불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이 좀 더 많이 하방 경직으로 좀 더 많이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가격이 올랐던 요인은 역시 샌디의 영향이 가장 컸었는데요. 반대로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의 움직임이 좀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좀 더 가격이 빠진다고 보는 쪽으로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절반 정도는 보유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업종에 대해서 약세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철강에 대한 뭐 슈퍼 사이클이라든지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한 예를 들면 어저께 세계 제1의 제철업체인 아르셀로미탈이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밀려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세계 1위의 제철업체도 안 좋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업체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요인에서 중국의 기업들과 경쟁에서 상당히 밀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사업에 대해서 다각화하는 요인도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철강업종 매입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매매에 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시장 투자 전략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이번 주 움직임은 역시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인 재정전력 문제하고 대선의 불확실성인데요. 선거가 있는 다음부터는 좀 이제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이 역시 뭐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대형주를 잡고 대형주의 그 낙폭이 가다한 대형주를 잡고 낙폭 이상으로 올라올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종목을 연구해서 수급이 확실한 종목에 붙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그리스 쪽 이슈도 좋은 쪽보다는 솔직히 지수 하락을 유발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 이번에 확실한 모멘텀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차라리 이번 주를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해결되는 11월 둘째 주까지는 보수적인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해봐야 할 관심 업종, 김민규 차장님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전기전자 쪽에서는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업,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에서 지금 수익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화전자라든지 ELK, LG 디스플레이, LG전자, 그리고 최근에 지금 제가 또 새로 보고 있는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케이스 만드는 회사인데요. 우전 N 한 단 정도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주는 지금 중국에서 돈을 풀었다고 하지만 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단기성 호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확실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오스템 임플란트, 코스맥스 정도 들 수 있고요. 세일가스 관련 주식은 저는 계속 장기적 관점에서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이나 종목이 많지만 좀 보유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카본, 화인텍, DK락, 성강밴드, 대우인터내셔널 정도 같은 종목은 상당 부분 내려올 때마다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통신주, 경기 방어적 입장에서 통신주를 보시면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스카이라이프, KMW, SK브로드밴드 역시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12월 둘째 주까지는 이런 포트 흐름에서 계속적으로 종목을 교체하면서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주간 5% 공략주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한 주간 추천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현상 대리의 빙글에는 목표가 이미 도달했었죠. 수익률 조금 더 커졌습니다. 13% 수익 중이고요. 이정복 대표의 아이스는 아쉽습니다. 어제까지 수익에다가 다시 손실로 돌아서서 4% 손실 중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 어제 편입했었는데 현재 조금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가 5%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DS제강은 예상보다 강하네요. 아직까지 매수가 기회 주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의 이기태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DS 제강 좀 아쉽습니다. 예상보다 강하게 열려서 매수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지금 매수 가격을 조절해서 진입해보는 건 어떨까요? AS 부탁드립니다. 예, DS제강 일단 성장성이 점차적으로 뉴스 플로우대로 가시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지금 현재 1,450원 가격대면 충분히 진입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서 주가가 한 단계 박스권 상승 돌파를 해서 레벨업 된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큰 흐름이 그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DS제강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 전략대로 그대로 들고 가면 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게요. 예, 다소 생소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 영문으로 CS라는 종목입니다. 네. 예, CS라는 종목은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는 LG U+를 포함해서 KT라든가 SK텔레콤이 이미 LTE 장비는 전국망을 깔았죠. 그래서 이제 통신 장비에 대한 정체성, 그러니까 더 이상 실적의 정체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대로 CS는 통신 장비 쪽에서는 실적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11,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6,000원대까지, 5,000원 후반대까지는 순간적으로 낙폭을 키웠는데요.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이 국내에서는 정체됐지만 일본 시장에서 통신 장비 일단은 돌아나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에서 소프트뱅크, 업계 2위 업체죠.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LTE 통신 장비를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55%고 일본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35%입니다. 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은 늘어나고 보급량은 우리나라보다 이미 추월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데이터 전송량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데이터 전송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단은 LTE 장비, 그러니까 통신 장비 쪽에서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일단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일본에 납품하기 시작했던 것을 이제는 NTT 도코모라는 우리나라의 KT보다도 큰 회사죠. 일본에서 1위 업체인데 그쪽을 통해서도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게 일단은 뉴스 플로우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CS가 돌아나가는 스토리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CS 엔솔라라고 있습니다. CS 엔솔라가 어떤 회사냐면 아몰레드 LTE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덕산하이메탈 경쟁사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CS 엔솔라가 조만간 상장 실질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CS 엔솔라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CS가 CS 엔솔라 지분을 49% 정도 갖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분 가치만 따져서 1250억에서 1250억에서 1500억 사이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00억인 거 반면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자회사가 생기는 것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주식이 지금 절대적으로 저평가입니다. 본업이 돌아나가고 있고 자회사 지분 가치까지 따졌을 때는 IFRS 도입하고 실적을 발표할 때쯤 되면 내년 실질적으로 자기 실적 대비해서 PER이 3배가 안 되는 초저평가 회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0,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5,900원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6,600원 정도 가능하겠다 하셨고요. CS 목표 가격은 10,000원, 손절 가격은 5,9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의 이기택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마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플랜A 투자연구소의 이승경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는 1,894포인트, 아직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509포인트로 상승 흐름,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 기아차인데, 기아차, 현대, 모비스 세 종목이 일단 현대차, 기아차의 낙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6% 가까이 밀리고 있고, 기아차와 그리고 현대, 모비스는 좀 낙폭이 줄었는데, 지금이라도 자동차 좀 팔아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자동차 업종은 지금 현대차만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차트적으로 보면은 하방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수요 자체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걸로 인해서 완성차 판매가 줄어드는 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중이 많으시다면은 보유 비중이 많으시다면 예. 현대차는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시고 네. 나중에 반등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반등을 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가격대를 낮춰서 물타기를 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기아차와 현대, 모비스는 다른 의견으로 보시는 건가요? 물론 현대차랑 기아차는 네. 같이 보시면 되고요. 완성차 업종 판매 대수가 당장 줄어든다 해서 예. 그 부품 업종까지 같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그 부품 업종은 어느 정도 주목받는 스마트카라든지 이런 예. 거 앞으로 성장성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매도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차나 아니면 자동차, 기아차, 현대, 모비스 마찬가지로 자동차 종목들, 자동차주들이 확실하게 반등하는 시점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시나요? 그거야 경제 대선, 예. 미국 네. 대선이 끝나고 예. 그 돈이 어떻게 풀리느냐, 예. 현금 확보한 걸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그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11월 둘째 주까지는 시장 흐름을 확인한 이후에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자동차 보유하신 분들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 비중을 축소하셔서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이 시급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 상황 많이 불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1월 장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예. 네. 마감 전략. 예.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여전히 그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일 미국 이틀간의 그 토네이도로 인한 휴장으로 시장은 휴장 이후로 현재 현금 확보를 위해서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휴장 원인이었던 그 샌디의 영향으로 그 QE 샌디, 즉 PF에 대한 복구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미국 대선이 코앞이고 이제 민심 잡기를 위해서 이제 QE 샌디는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그 유럽으로는 지겹도록 그 그리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긴축 협상 타결 전까지 증시의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을 보면은 일단 어닝 쇼크라고 생각될 정도로 3분기
그에 대한 악재로 인한 살원판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미국장을 위해서 미국장이 어느 정도 대선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을 더 뚜렷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국내 그 뚜렷한 매수 주체가 부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스닥 개별 실적주에 대한 반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투신권 매수 종목 중에서 어느 정도 수급적인 안전마진을 챙겨가시는 게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양쪽에서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현재로서는 반등의 폭이 코스닥 쪽으로 더 많이 나오기 네. 있기 때문에 코스닥 그중에서 실적이 확실한 종목을 선택해서 가시는 게 더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11월 한 달은 코스닥 쪽에서 또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신데 환율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1,100원 아래로 내려와서 계속 내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1,090원대는 불안한 흐름이거든요. 예. 원달러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당장 환율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현재 시장의 환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 셀코리아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외국인이 그 언제 복귀할 것인가만 바라보고 있는 형세인 것 같습니다. 그 과거의 경험상 1,100원 이하에서는 매도세를 보였었으나 최근 들어 차익 실현 물량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 경제 자체가 불확실할 만큼 환율 수혜 업종으로는 좀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그 여행 관련 업종 또는 운송, 외화 부채 많은 기업 이런 것들인데 여행 관련 업종으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있겠고 운송으로는 CJ 대한통운 같은 운송업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화 부채가 많은 경우는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 쪽에 부채가 많은 기업 롯데나 포스코, 한국전력, 대한제철 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들 몇 종목 꼽아봤는데 그럼 총체적으로 현재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현재 시장 대응 전략은 기본적으로 3, 4분기 실적 기대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3,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가 있는데요. 네.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예. 전자결제 관련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띄워주시는 건가요? 예, KG 이니시스를 네.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KG 네. 이니시스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모바일 결제가 그 바로 핸드폰에서 결제가 되게끔 그게 네. 바뀌고 있어서 그동안에 차익 실현 물량으로 빠졌던 물량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3, 4분기 때 실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도 이 전자결제주 중에서 꼽아주시는 건가요? 오늘 관심 종목은 네. 그 2013년도에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을 예. 선택해서 왔고요. 네.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저는 일단은 인포뱅크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인포뱅크는 시가총액이 1,000억 조금 미만 되는 종목으로 그 매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고 그 토탈솔루션 보유 업체로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 예를 들어 그 통신업과 전자결제 관련 업체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동사 사업이 이 두 가지 사업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요즘에 또 지속적으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업종이 바로 인포뱅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첫 번째가 기업형 SMS 서비스입니다. 그 기업형 SMS 서비스 동사가 20%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동사의 안전마진으로 보셔도 무방할 만큼 안정적인 수익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한 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2013년도로 보자면 600에서 700억 정도로 전망되고 있고 현재 SMS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MMS로 확대될 경우 OP마진은 2에서 3%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 확보에 따른 재무 안정성은 더 커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인 에모,
즉 양방향 미디어 사업인데요. 이 동사의 주된 이슈 사업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그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 안에서 문자 투표로 등수를 매기는 역할을 합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본방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사들의 광고 효과를 대체하기 위해 이익 수단으로 문자 투표를 대안으로 삼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경쟁사와 어느 정도 시장을 나눠서 갖고 있는데 그것은 올해 말까지만 나눠서 하고 이 특허권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2018년까지 동사가 모든 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예, 매출처로 보면 SBS 1억 퀴즈쇼, K-팝 스타, MBC 나가수 위대한 탄생 등 그 상반기에만 매출을 124억을 기록했고요. 올해 총 300억 규모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그 1억 퀴즈쇼가 개편된다는 소식과 그 대주주 매도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1억 퀴즈쇼 애모 부분 상반기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동사는 애모 부분 독점권을 가졌고 현재도 거의 모든 방송사 애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카파입니다. 상반기 그 MBC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던 매출 등을 고려해 본다면 올해 300억 정도의 무난한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성장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음식점 그 전화 주문했을 때 그 현금이 없을 때 그때 네. 전화 주문을 결제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그 미래 성장성에 대한 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이 향후 이 기업 애모 사업과 더불어서 스마트카 부분이 이 종목, 이 기업을 더 크게 발전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마트카는 2013년까지 정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전장부품 쪽 스마트화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유비벨록스라는 스마트카드 플랫폼 사업을 하는 회사와 연계해서 그 제니비, 즉 BMW, GM, 푸조, 인텔 등의 기술연합협회 등의 표준 규격을 사용해서 2014년도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산에 만약 성공한다면 판매 대수에 따라 개런티를 받는 러닝 개런티로 해외 수출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 어제 열린 더 테크 이노베이션 그 스마트카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컨퍼런스를 봐도 전자 제품의 해킹 등에 대한 안전성만 확보가 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지언정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시장은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예, 그럼 실적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그 역사적으로 2, 3분기보다는 1분기가 더 좋고 1분기보다는 4분기가 실적이 훨씬 좋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연말에 기업 문자량이 증가하고 문자 기부 등이 활발해지면서 4분기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올해 또한 4분기 실적이 3분기에 비해 훨씬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측 가이던스는 매출 902억에 영업이익 40에서 50억 정도. 네. 올해는 각 투자 사업 비용이 많아서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심한 매물과 임직원의 보유주식 매도로 지난 9월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포뱅크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죠. 예. 예, 현재 차트를 보면은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네. 쭉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 그 1억 퀴즈쇼가 폐지된다는 소식과 예. 그 임원 매도 소식으로 인해서 이 정도로 빠졌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다시 요 확대를 해보자면은 요 정도의 수준에서 반등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그 21선까지만 회복이 된다면은 네. 21선만 유지해 준다면은 앞으로의 흐름은 우상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매수 가격과 그리고 목표 가격, 손절 가격까지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로 정하겠고요. 목표가는 그 21선을 뛰어넘는 13,000원, 1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1차 목표가는 13,000원이지만 2차 목표가는 전고점이었던 네. 15,000원. 만약에 15,000원을 좀 더 강하게 돌파를 네. 해준다면 더 보유를 하고 더 매수를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5,000원을 강하게 뛰어넘었다. 그럼 네. 그 다음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그거는 앞으로 예. 이게 실적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2만 원 이상은 보고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만 원 이상을 갈 것이다. 예.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가격은 네. 어느 정도로? 손절 가격은 최근에 떨어졌던 9,000원을 손절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9,000원이 무너진다면은 예. 이 하방으로 121선까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9,000원에서 손절하고 121선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온다면은 예.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인포뱅크를 담아봤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오늘 관심 종목 이미 받아봤지만 네.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는 11월 한 달 동안 당분간은 코스닥 종목 쪽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 투신권에서 관심을 갖는 종목에 집중해보자 하셨는데 인포뱅크 이외에도 그런 종목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십니까? 뭐 실적이라면은 예. 2013년 호실적 예상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베이스나 네. KMW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베이스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그 삼성전자 쪽에서 그 갤럭시 노트 2 또 지속적으로 나올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네. 케이스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케이스 생산 업체가 베트남 쪽으로 그 생산 기지가 많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삼성 쪽에서 앞으로 베트남 쪽으로 그 투자를 많이 한다고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투자가 확실시 된다면은 베트남 법인이 큰 모베이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KMW 같은 경우는 차트도 한번 봐보고 싶은데요. 네, KMW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어요. 오늘은 조금 내리고는 있지만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좋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 KMW 같은 건 네. 안테나 사업인데 예. 그 LTE 관련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되고 네.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앞으로 지금 이미 SKT나 LG U+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많이 구축을 해놨지만 KT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축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SKT나 LG U+는 8만 개 정도가 설치가 됐다면은 KT는 6만 개, 현재 6만 개이기 때문에 앞으로 2만 개 정도 수요가 더 창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인포뱅크 들어봤고요. 두 가지 추천 종목 더 들어보게 됐었네요. 모베이스, KMW까지 모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승영 팀장님의 최종 포트 결과는 어떤 모습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 종목이 담겨 있겠죠. 인포뱅크입니다. 오늘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비중은 20%, 현금 비중은 80%입니다.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인포뱅크 오늘 종가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3,000원, 2차는 15,000원인데 이 15,000원 가격을 좀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2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손절 가격은 9,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랜A 투자연구소의 이승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직까지 지수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코스피는 1896포인트고요. 코스닥은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08포인트 정도 0.1%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마감되게 될까요?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종가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